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K 원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중앙대학교 정동욱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수원이 16년 만에 체코 원전 수출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이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 UAE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 시사점을 한번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그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에 있어서 강국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러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한국 원전, K 원전의 실력을 갖다가 각인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이제 K 원전의 파워, 영향력을 전 네, 세계에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또 이를 네. 발판 삼아서 유럽에 또 추가적인 수주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유럽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기회는 있겠는데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체코에 된 것이 원전 기술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그 시공 능력이라든가 제작 능력 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강점을 갖다가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은 사실은 그 타이밍으로 봤을 적에 지금 그 러시아가 사실은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좀 국제사회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좀 끝나게 되면은 이 경쟁자가 단순히 웨스팅하우스나 EDF뿐 아니라 뭐 러시아가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중국 역시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국내에 건설하기조차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는데 중국 역시도 상당히 이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다가 뭐 입찰 탈락 기업들의 이의 제기까지 아주 다사다난했던 것이 사실인데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마찰은 완전하게 지금 해소가 된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지난 2월인가 한번 뉴스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미 한미 정부 간에도 타결이 됐고 또한 이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도 여러 이제 지식재산권을 놓고 있었던 분쟁들이 좀 해결이 됐다라고 나와서 이번에 이제 체코 계약이 되면서 체코 정부도 이거를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그걸 다 확인하고 이번 계약을 갖다가 성사시킨 걸 볼 적에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의 분쟁은 해결됐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타결된 건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거는 영업 비밀에 속해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이것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원전 수출로 실제적인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뭐 덤핑 수주라는 논란도 사실 있었거든요. UAE 원전 수출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덤핑은 아니라고 보고요. 덤핑은 우리가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더 싸게 만약에 수출한다면 이건 덤핑이라는 얘기가 되지만은 현재 수출 가격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기에 11조에서 12조 이 정도로 예상이 돼요. 11조에서 12 정도로 예상되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추진하는 신한울 3, 4호기 보게 되면은 한 호기에 약 5조 7천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조 7천억 정도 잡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2배 되는 가격으로는 우리가 공급 제한을 했고 그걸로 아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수준에서 계약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덤핑은 아닐 것이고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는 앞으로 이제 사업 관리를 갖다가 얼만큼 잘할 것이냐 이런 거에 좀 달려 있습니다.
UAE 원전 수출이 이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닐 것이냐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UAE 수출이 대략 한 22조에서 23~24조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데 환율 변동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분쟁이 좀 되는 거는 한전과 한수원 사이에 1조 한 몇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 공사 금액의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또 UAE하고 한전 사이에서 이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서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큰 공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공사든 간에 맨 마지막에 정산할 적에 이 정도의 분쟁은 걸립니다. 이 정도의 분쟁이 걸리는데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이것이 뭐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수주로 유럽 진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 대정전 사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원인을 지금 구체적으로 딱 탈원전이라고 보진 않지만 탈원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국가들의 탈원전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 이번 스페인 대정전이 뭐 스페인이 이제 원전을 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냐. 대신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갖다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 이 원인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원인 좀 지켜봐야 되고 굳이 뭐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로 해 가지고 탈원전이었던 전 세계 분위기가 원전 친화로 선회할 것인가 이거는 이미 사실은 전 세계가 원전 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은 이미 2021년도 22년도로 기억하는데 유럽에서 텍소노미라는 걸 개정하면서 텍소노미가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원전을 갖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코도 이게 유럽 연합으로부터 이게 원전 짓는 걸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아울러 2023년 12월이죠. 12월에 두바이에서 열렸던 COP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회의죠. 거기서도 당사자국 회의죠. 거기서도 "원전을 갖다 3배 이상 늘려야 된다."라는 이렇게 또 여러 국가들이 또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가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원전 시장은 계속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질문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우리 원전 기업들, 이제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글로벌 해외 수주가 얼마나 좀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한수원의 방향을 보면은 다음 시장을 갖다가 유럽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슬로바키아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고 네덜란드 역시도 중단을 해서 유럽보다는 이제 다른 국가들 갖다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베트남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또 여러 국가들이 원전을 갖다가 받아들이고자 하니까. 그런 데 있어 가지고 가능은 한데 그런 국가에 진출을 하려면은 파이낸싱이 좀 잘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번 체코 원전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체코 정부가 그 건설비를 갖다 다 대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파이낸스에 관련된 것들은 리스크가 없는데 베트남이라든가 뭐 다른 제3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파이낸스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또 다른 찬스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떠한 관계에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협의하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원전 기업 정말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마감 기한, 마감 시한도 약속도 잘 지키는, 마감 시한도 참 잘 지키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술력도 뛰어난데 사실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기업의 추가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사실 뭐 대단한데요. 대단한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그럼 가만히 놀고 있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EDF도 자기네 원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좀 더 개선을 하겠다고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또 러시아, 중국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의 경쟁력을 갖다 더 강화하는
이러한 기술 투자를 갖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번에 일단락 협상을 했지만은 원전 시장 확대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보이거든요. 계속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 시장에 들어갈 적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 협력의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도 대등하거나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기술 투자를 갖다가 좀 더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강점을 갖다가 계속 유지, 발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정동욱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도 두 분과 원전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이사님,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 UAE 이후 원전 수출에 성공을 한 건데 탈원전으로 울상이었던 원전 산업에 이제 본격적인 빛이 뜬 거라고 봐도 될까요? 뭐 사실 탈원전이라고 말을 하기는 지금 시기가 좀 많이 지났는데, 이미 많이 예, 지나긴 그렇죠. 뭐 과거 정부,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회복을 많이 진행 형태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주에 성공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주가 2009년에 최초로 이제 원전 수출했던 UAE 원전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었는데, 국내 원전도 대부분 그렇지만 UAE 원전도 그렇고 냉각수 확보가 가능한 해안지대에 하는 건설이었는데, 이번 체코 원전은 처음으로 이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육지에 있는 담수형 원자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탑 등 뭐 추가 시설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건설 강국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기술력을 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는 사실 UAE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국가인데 이미 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그런 장단점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수주 계약을 우리가 이제 체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적이라든지 경제적 우위가 원전 기술에서 좀 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향후에 이제 추가 수주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만큼 꾸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또 원전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인데, 뭐 글로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원전을 가동시키는 것을 다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정책적으로 뭐 리스크가 있다고는 좀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원전 사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5월 첫 거래일부터 들려올 줄 알았는지 시장은 4월 한 달 내내 또 원전주가 강하게 반등을 하다가 오늘 또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원전 수주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고 주가가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충원 대표님. 사실 뭐 원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장은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이제 6%대 그리고 종가로는 4.3%에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기다려왔던 소식이 나왔는데 하락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이게 원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로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이런 섹터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서의 이런 성과가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거고,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도 그러면 이제 해외였고,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가장 크게 기대했었던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번 체코였었는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뭐가 있으려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90만 주 가까운 매도세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있었다가 사라졌지만 수주로 다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체코 외에 유럽 외에 또 어떤 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사우디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스몰캡 기업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들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사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유럽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낮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현재 국내 기업들 중 수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국가가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병재 이사님. 네, 사실 뭐 원전 수주는 정말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진한다고 해도 그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겠지만 그것이 실제 뭐 계약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라든지 해외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과연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세울 3, 4호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진행 중이고 2038년까지 이제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코 수주에서 이제 1+1 그런 계약이 가능성이 있는 게 테멜린 지역이라고 있는데 추가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자동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걸로 지금 좀 얘기가 돼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제 2032년 가동을 목적으로 2.5기가와트 규모 신규 원전 건설이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 기업도 참여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나라에서 신규 원전 건설 타진 중에 있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인도네시아 10기가와트짜리를 5년 내에 뭐 계약을 할 거고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인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이 있느냐 보니까 현대건설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데요. 지금 핀란드에서 사업 업무 착수 계약 대상 선정되었고 슬로베니아에서도 최근 공급사 후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대형 원전 설계 계약 체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어떤 수주 가시성이 좀 있는 단기간으로 본다면 현대건설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쪽 하면은 또 이제 내수 부양책 푼다라고 하면서 또 키 맞추기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의 또 건설주이다 보니 현대건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4월 들어서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1분기 실적 발표했죠. 일단 1분기 실적 진단해 주시면서 2분기까지 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이제 오늘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모멘텀이 발생하면 뒷받침에 대한 숫자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한 부분을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 1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3조 9천억 원이었다면은 약 4% 하회한 실제 잠정 실적은 3조 7,500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컨센은 2,5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1,400억 원이 나왔고 순이익은 1,292억 원이 컨센이었는데 마이너스 689억 원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좀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지금 최근 10년 중에 거의 제일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코 같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실적이 좀 더 뒷받침되었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2분기 실적은 일단은 매출액이 거의 4조 원 가깝고요. 영업이익은 2,800억 원, 순이익은 1,800억 원 정도를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이런 눈높이가 높았었던 게 문제였다면 그러면 2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의도 이제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들과 좀 자세하게 좀 소통을 해서 이러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좀 많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그러한 소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 후순위에 해당하는 거고 가장 좋은 선순위는 그거를 무색할 만큼의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민간 기업으로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다양한 수주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가운데 확실히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올라도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신 것 같고 오르다가 말면은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나 계속 잘 가야지라는 안타까움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업사이드 우리 김용재 이사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사실 업사이드를 논의하기 전에 아까 이제 옆에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적이 가장 뒷받침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그 전 정부에서의 탈원전 기준으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년여의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해서 지금 전고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수주 소식도 좀 많이 들려야 되고 여기에 이제 수익도 정말로 예측대로 꾸준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만이 주가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은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주가 역시 급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실적 대비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고평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수익은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수주 이벤트로만 주가가 계속 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또 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 발주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같은 영향일지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까지 짚어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수주 추가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건지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SMR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형 원전 대비 일단은 설계라든지 어떤 시공에서의 어떤 좀 이렇게 단순한 그런 과정 때문에 경제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설립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유연함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수요가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거의 전체 신규 발전의 거의 30% 가까이가 SMR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그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십니다. 사실 높은 건설 비용과 발전 단가로 인해서 미국 내의 프로젝트가 초기 프로젝트도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상업 발전이 시작되고라고 예상되는 2030년 전후로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목할 만한 기업은 역시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요 종목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홀텍사를 사업 파트너 삼고 홀텍사가 건설 예정인 SMR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소형 모듈 원자로 부분에서 시공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용화 가능성 높은 기자재 공급권을 선점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는 2027년부터 주기기 수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독과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SMR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뿐만 아니라 지금 향후 주목받을 만한 꿈틀거리고 있는 원전 섹터는 또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섹터를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충원 대표님.
네, 일단 사실 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원전 섹터에서 발전 설비나 이제 이런 쪽에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발전 설비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랬었던 회사가 이제 BHI였었고, 이게 원전 얘기가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수익률을 알파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미들캡에 있는 BHI가 좀 더 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 사이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와. 종가로만 보면은 이제 8,700억 원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뭐 이러한 수주가 나올 거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알지 못했었던 부분이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결국은 수주가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설명을 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이게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를 이때쯤에 좋게 나올 수 있어라고 했다가 예를 들면 꺾여가지고 컨센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BHI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올라갈수록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BHI를 보면은 지금 한 달 동안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이 300만 주를 샀고 기관이 40만 주를 샀는데, 그 350만 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역사적 신고가의 부근에 위치해 있으니까 좀 불안한 그런 부분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미들캡 같은 이런 BHI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눈높이가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올해나 내년에 컨센으로 본다면 이 회사는 PER이 20배대라서 원전에 과연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시장에서 계속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탑라인의 매출액 가파른 증가는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사우디 쪽에서 이제 본인의 시총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수주 공시 계약 소식을 전해준 BHI, 원전주가 움직일 때 가장 들썩임이 심한 BHI.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전주 다 빠지는데 홀로 선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주가 흐름, 추가적으로 시총 1조 사이즈까지 불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원전이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은 좀 소외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원전에도 친환경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거 그렇다면 원전과 친환경 같이 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붙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재 이사님은? 근데 사실 친환경으로 이제 원자력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다소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수단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특히 최근에 보시면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급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메인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력 공급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시면서 주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주가가 쌓는다는 인식이 좀 강해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실적 대비 주가가 싼 종목이 있는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원자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종 구분 없이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볼 때,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이 상당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나왔던 하나솔루션이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이 이제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그 예상치가 지금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1조 2천억 원으로 올라가고, 물론 이제 3년 뒤까지 내후년까지 보기에는 사실 좀 기간이 좀 많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1조 5천억 원 근처까지
지금 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생산 설비를 갖춘 태양광 시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4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전력 쪽도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전선, 전력 설비주도 원전 수출이 하나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이충원 대표님. 네, 일단 뭐 오늘 LS 일렉트릭이 한 3%대 올라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수출 데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대규모 정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뭐 전선이나 아니면 변압기에 대한 이런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올해 2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후에 외국인들의 좀 가파른 매도세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고점 대비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한 30% 이상 이제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인데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었던 그러한 섹터들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사례들이 충분히 많고요. 예전에 있었던 게 바로 로봇주들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주가가 50만 원대 위로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그 매수세의 주요 주체를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수출 데이터 같은 숫자가 따라 붙기 시작하면은 과거 이제 올해 1분기에 시장의 주도 섹터였었던 이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좀 매수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6일까지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황금 연휴 이후 이제 다음 주 증시 전략 본격적인 5월 시장이 도래하게 되는데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휴장 이후에 수요일 거래를 시작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거래를 좀 감망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사실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글로벌 증시가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겠죠. 일정을 보면 5월 FOMC 결과가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뭐 일단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6월 인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멘트가 있는지 좀 주목하실 필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매우 큰 하락을 보였는데 그리고 주간 단위로도 좀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조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유지되는지 관찰하면서 전략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 이제 5월 15일이면 마감이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역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 종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가 이제 대기 매수세가 다시 재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반등했던 업종이 오늘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건설이라든지 원전주 눌림목 진입도 고려 가능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 카드로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전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주는 좀 꾸준하게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의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해외 쪽의 변수가 워낙 크게 우리나라에 작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만 좀 초점을 맞춰줬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시장에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됐었는데 근데 항상 뭔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알 수 없었다라는 흐름에 최근에는 더 큰 이제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이제 같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변수에 변수가 생기다 보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실적 시즌을 지금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다음 주까지는 이제 1분기 사업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잠정 실적을 미리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정치적 이슈가
더 그런 부분을 가속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오늘 뭐 코스닥의 하락 종목의 대부분은 또 이제 정치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상승을 뒤로 하고 이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치인 테마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 테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풍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 실적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휴 사이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가들이 결정이 되고 그 국가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발표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그 변수가 또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간극이 계속해서 좁아지느냐 아니면 좀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미 뭐 오늘은 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미국은 계속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거짓말을 주체를 아직 알 수가 없다 보니 이런 부분도 연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큰 부분,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수급이 되는 거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뭔가 하루 사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네 라고 하기에는 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연휴 사이에 긍정의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로는 지금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데 섹터를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가져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다음 주 전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